네. 네. 롬. 예, 요 게임 요즘 아주 화제의 게임입니다. 여러분도 카카오 게임즈에서 사전 예약하셔서 예전의 아유, 추억 한번 게임 떠올려 맞아요. 보시고. 게임도 열심히 하면 뭐 이기고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 돈으로 다 하는 요즘 그러니까. 게임들. 예, 그거 매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재 현장 열심히 또 뛰어다니는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어서 오세요. 씨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난리네요. 왜요? 얼마예요? 또 올랐어요?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그 ETF가 승인 났다고. 승인 났다라고 SEC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X 계정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리고서 비트코인 ETF 승인 사실 아니다. 계정 해킹 당했다. 네. 해킹을 당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제가 표를 따로 준비는 못해갖고 시간이 급해가지고 구글에다가 가격을 한번 눌러봤거든요. 네. 한번 같이 보시면은 승인 났습니다, 여러분. 해킹 당했답니다. 아유. 이렇게 됐어요. 와, 얼마에서 얼마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 거의 6,300에서 6천만 원에 6,300만 원에서 거의 한 6천만 원까지 한 300만 원이 그냥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해버렸어요. 에... 그 해킹 당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해킹 당한 게 사실로. 아니 나는 이제 뭐가 진실이지 뭐 진짜가 해킹 당했다는 게 해킹 당한 건지.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네. 일단 가짜 뉴스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SEC가 밝힌 상황입니다. 이게 트위터 말고 그냥 인터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뭘 트위터로 공식 입장을 밝혀요. 그러니까. 예, 여튼 그래서 해킹 당한 걸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예. 현물 ETF는 아직까지는 사실 아니다. 승인이 아직 승인 관련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인 거죠. 네네. 근데 또 이거 누가 저거 가지고 했겠죠. 뭐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킹해가지고 그것도 먹고 팔고 뭐 또 했겠죠. 뭐. 그랬으면 엄청 먹었겠네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은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42% 하락했고요. S&P는 0.15% 떨어졌고 나스닥은 0.09% 올랐습니다. 국채금리 세금 올라갔고 벌써 이제 4% 위로 그 말씀 올라가 오늘 좀 있습니다.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빌그로스 얘기도 해주실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요새 좀 금리 같은 부분들이 증시가 뭐 우리 너무 신나게 달린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좀 됐었습니다. 네. 그 요즘 증시에서는 반도체하고 바이오에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 기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태형건설 쪽에 굉장히 좀 올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그쪽에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렇게 안 다룰 수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다뤄왔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태형그룹 쪽에서는 TY홀딩스와 SBS 지분담보를 필요하다면 내놓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는 말이죠, 말. 근데 사실 뭐 채권단에서 했던 얘기도 넣기로 했던 돈 넣는 거하고 나머지는 정치적 명분이었는데 네. 돈은 다 넣기로 했고요. 그 돈은 입금을 했고 이제 정치적 명분으로 TY홀딩스와 SBS 지분담보 필요하다면 내놓기로 해서 이제 채권단 쪽에서는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이죠.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제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네.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뭐 제가 정확히 잘 판단이 안 돼서. 어떤 게 괜찮은 이 거죠? 정도면 자구안이라는 게 태형 쪽이 확실히 좀 의지가 있고 내놓을 만큼 내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거 안 하려 그랬는데 중요한 질문 해주셨으니까 워낙 또 우리가 관심이 제가 중요하다. 관심이 좀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돈이 뭐냐면 네. 내일 만약에 개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3개월 동안 네. 태형 건설을 정상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짜요. 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럼 대충 전략을 짰을 때 여기는 빚을 좀 어느 정도는 까줘야 될 것 같고 만기는 얼마큼 연장해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 계획을 짜는 게 3개월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3개월 동안 필요한 돈이 있어요. 태형건설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뭐 한 5천억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태형건설에서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TY홀딩스에서. 네. 근데 그거를 태형건설에 안 집어넣고 네. 자꾸 이제 자기네 연대보증 끄는데 갖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폭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말폭탄이 뭐 니네 살래 죽을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 그러다 다 날아가고 싶냐. 뭐 책임져라. 이렇게 말폭탄들이 막 네. 왔다 갔다 했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넣기로 했던 돈은 입금할게요. 그래갖고 이제 입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쪽에서도 말폭탄이 막 날라왔잖아요. 티와홀딩스니 SBS니.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말로 대응한 거예요. 필요하다 하면 넣겠다. 그러니까 요때 필요한 돈은 그 네 가지 자구가 원래 넣기로 했던 돈으로 원래 충당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원점이다. 그래. 예. 돈을 넣기로 했다가 안 넣기로 했다가 다시 넣고 그럼 원점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말폭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된 거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임이 된 거는 이제 3개월 후가 될 건데 아 그래요. 그럼 정상화 계획이 됐을 때 그러면 진짜 얼만큼의 채권단 피해가 입을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네. 근데 이때 되면은 태형건설 다니는 분들도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채권단에서 이렇게 뭐 고통을 형평성 있게 가져가자라고 주장을 했을 때 직원들의 뭐 연봉 동결이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파업 금지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3개월 뭐, 후에 저희가 네. 보겠습니다. 이건 뭐 주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뭐 내일 채권단 회의에서만 부결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다루고 싶었던 뉴스는 어제 그 CES에서 그 CES의 현장 얘기는 우리 유종훈 기자가 다 전해주실 거고 네. 근데 그 현장 다니는 분들은 그거 분석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바쁘게 돌아다녀서. 어제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D램 시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1분기에는 감산 전략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감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늘리겠다는 거죠. 생산량을 예, 예. 이게 약간 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우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사우디가 네. 뭐 감산해가지고 가격 지지하겠다 그랬다가 여기서 뭐 버티고 있었잖아요. 가격 못 내린다고. 그러다가 전체적인 국제 유가가 이게 내려가 버리니까 사우디가 점유율이 많이 빠졌죠. 네. 딴 애들이 다 싸게 팔아 버리니까. 네.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가격까지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거의 뭐 생산량도 줄이고 가격까지 낮춰가지고 그럼 사우디는 양방으로 맞은 건데 뭐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제 디램 가격이 쭉 올라가는 상황에서 감산을 좀 풀면서 그래야 이제 효과가 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도 디램 쪽에서는 저 증사를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명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거 감산 풀어버리면 공급량 늘어나서 가격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다라고 좀 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기대도 크게 안 했지만 기대 이하의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뭐 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35% 감소했고 그러니까 2조 8천억 냈는데 원래 컨센서스가 3조 7천억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2조 8천억밖에 안 나왔고요. 그 컨센서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는 그거 참 이번엔 너무 못 맞췄던데. 차이가 너무 나. 아니 애널리스트들이 대충 맞췄거든. 대충 맞춰왔다고 삼성전자만큼은. 네, 워낙 뭐 근데 너무 그냥 차이가 나가지고 어제 그냥 장이 충격을 주는데 그 컨센이 왜 이렇게 틀린 거지? 근데 컨센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네. 서로한테 핑계가 돼요. 네. 제가 저만큼 썼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아, 내가 얼마 썼는지가 아니라 이게 평균치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근데 각자 제가 기억하기로 역대급으로 차이가 컨센서스 났어요.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꽤 차이가 좀 났습니다. 네. 그 반도체 부문에서 한 2조 원 정도 손실이 났을 거라고 보고 디램은 흑자로 전환을 한 걸로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디램 익스체인지의 PC용 디램 가격 보통 DDR4 기준 8기가를 보통 기준으로 삼거든요. 나머지들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정 가격이 전월보다 한 6.45%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바닥을 찍고서 이제 3개월 연속 올라서 이게 뭐 디램 가격 정도는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수요가 얼만큼 있냐, 이게 공급 효과가 아니라 수요가 얼만큼 있냐라는 거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어제 그 CES에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어떤 그 온도 차가 좀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AI 관련해 가지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라는 거의 확실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칩은 실제로 잘 팔리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칩은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여기는 SK 하이닉스는 HBM에만 집중해도 올해 실적으로 이게 잡혀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AI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었냐면은 그 CES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갈 수 있는 HBM이나 LPDDR이나 CXL이나 이런 거를 고객 맞춤형으로 뭐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객이 없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맞춰서 하면 돼요. 확실하게. 예,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는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같은 분위기를 이렇게 쫙 깔아놓는 SN 스타일. HBM도 있고 거기에 그 LPDDR은 저전력 반도체, 저전력 D램이에요. 그러니까 CXL은 연결 방식이 조금 다른 D램. 그랬고 정프로가 이제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SY가 뭘 잘못했는데 뭘 말을 해봐. 그냥 다 내 잘못이 인생 자체가 난 잘못된 인생 같아. 미안해 태어나서 내가 어렵다는 거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 요런 쪽은 되게 바로 유의미한 그 HBM은 엄청 비싸거든요. 수율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LPDDR은 원래 스마트폰에서 쓰는 반도체고 CXL은 아직 프로토콜 자체가 이게 약속이 좀 안 돼 있고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AI 반도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른바 온디바이스 AI가 뭐냐면은 네. 학습 모델은 엄청 커요. 초거대 언어 모델로 해가지고 여기는 엔비디아 거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는 써야 되는데 그럼 요거를 이용하는 반도체, 그러니까 추론 모델이라 그러는데 네. 여기에다가는 어떤 반도체를 쓸지가 아직 불명확해요. 지금은 그냥 엔비디아 거 쓰고 있거든요, 비싼 거. 네. 근데 요거는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것에 대한 도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CES에서 그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RTX 40 시리즈 슈퍼 같은 경우도 요런 데 쓰는 반도체 그 AI 칩이고 여기에 뭐 인텔의 가우디 3 요런 것들도 그런 데 쓰는 칩이에요. 그러면 요런 것들 중에 누가 이 시장을 먹을 것인가? 퀄컴에서 내놓은 거 요런 것들이 누가 먹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여기에 딸려 있는 디램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요거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 그 학습 모델의 엔비디아 쪽은 생태계가 구축됐고 올해 바로 나온다. 네. 근데 요쪽은 CES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발표하는 저 이른바 온디바이스 AI 칩이 뭔지를 보시면서 여기에서 누가 시장을 장악하는지를 같이 보시면 이번 CES에서 발표했던 수많은 컨퍼런스의 네. 내용들이 약간의 같은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흐름에 올라탄 메모리 반도체는 꽤 팔릴 거다. 네. 뭐 이런 언제가부터 이쪽 시장을 약간 그 하이닉스가 예. 주도하는 듯한? 네?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거기에 잘 맞은. 그러니까 원래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게 됐던 건 AMD 때문에 만들었었어요. 근데 진짜 옛날에 만들었는데 그 쓰는 사람도 없고 만드는데 되게 비싸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골칫덩어리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딱 때를 만난 거죠. 때를 만나면서 이제 그동안 준비가 돼 있던 하이닉스는 확 치고 나가게 된 거고 네. 그러면은 근데 확 치고 나갔을 때 그럼 다른 빅테크들은 놀고 있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도전들이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시 또 절치부심해서 뭐 해 나가야 되겠죠. 네. 왜 이렇게 하이닉스 편을 들으세요? 어? 걸려버렸어. 그게 아니고 이게 직장에서도 말이야 어떤 본부장이나 어떤 임원이 네. 아주 그늘에 있을 때가 있어. 아. 또 갑자기 상황이 바뀔 때가 있거든. HBM이 뭐 사실 이거 완전히 저거 아니야. 어? 적자부서였죠. 계획 같은 건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야, 그 하이닉스를 살린 HBM 그래가지고 이 사업부장 그때 사업부장은 예. 그 직전 사업부장은 그냥 죽쓰고 너무 억울하네. 그런 운때가 거라는 맞아야 거죠. 돼. 예. 네. 하여튼 작년 첫 그 CES의 그 기조연설을 리사수가 하면서 말이죠. 그때 AI 얘기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잘 알았다면 작년에 주식 AI로 잘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올해도 CES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 하나 잡아드릴게요. 네. 이거를 경량화라 그러거든요. 엔비디아 너무 무거워요. 경량화. 올해는 경량화 어떤 회사들이 경량화 시장을 누가 먹을 것인가. 그걸 봐야 돼. 거기에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LPDDR 얘기가 나오는 게 LPDDR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적게 써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하는 거에 LPDDR 들어가요. 근데 물론 이게 시장을 장악할 건지는 좀 다른 얘기고. 그 추론 그 온디바이스 AI 쪽은 경량화에 대한 네. 패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두 번째 김기자. 뉴스요. 두 번째 뉴스는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한 얘기가 이제 슬슬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발표하기 전에 별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슬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왜 지금이 중요하냐면 바이오 의약품 중에 2028년까지 블록버스터들이 특허 만료가 많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 IRA에 우리는 배터리만 관심이 있지만 그 메디케어에 들어가는 그 약들 중에 이거를 약가를 인하하려는 정책들이 IRA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큰 약들 블록버스터 중에 한 10개 정도가 의약품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매출액의 최대 90%까지 세금 물리겠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있는 약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제약회사들이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소송하고 협상하고 그러는 동안 빨리 신약 내놔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신약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면 빨리 신약을 내놓을 수 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세계에서 가능성 있는 물질들을 막 사들여야 돼요. 그게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의 어떤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요거를 빨리 빅파마들이 사가지고 한 2, 3년 안에 신약을 내놓고 그래야 전 거에 약가 인하를 하더라도 이걸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뭐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컵 최고경영자 같은 경우에 국제적인 규제 환경의 고도와 경쟁 환경 격화, 배타적 권리 감소라는 환경을 헤쳐나가야 된다.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럼 암젠 CEO는 뭐라 그랬냐면 일반 의약품, 항암제, 염증 치료, 희귀병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자기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살 건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약을 만들어서 끝까지 팔아서 돈을 버는 거니까 거의 없어요. 이제 라이센스 아웃. 라이센스 아웃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좀 어려워서 이걸 잘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는 약가 인하 되고 나면 우리 신약 필요하니까 이제 기술들을 막 사들여야 되는 해가 올해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바이오가 꿈틀꿈틀하는 거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이번에 JP모건 얘기에서 물론 나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존슨앤존슨 CEO가 지난해 말에 레고캔 바이오하고 한 2조 2천억짜리 규모의 항체 약물 접합체 후보 물질 기술 이전 계약했거든요. 네. 요거를 왜 굳이 존슨앤존슨 자기가 샀잖아요. 근데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주주 여러분, 내가 이런 거 사갖고 신약도 내놓을 겁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아트 CEO 같은 경우가 존슨앤존슨죠 여기도 여기서 유한양행으로부터 이전받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하고 자기의 항암제 리브리반트를 같이 섞었을 때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를 또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건 유한양행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빅파마들이 어떤 거 M&A 어떤 기술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는 게 이번에 컨퍼런스예요. 그 노바티스 같은 경우도 종근당으로부터 염증성 질환 관련 신약 후보 물질 이전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요런 것들이 핵심 치료 분야와 기술 플랫폼을 강화할 것이다. 세계 15개 이상 기업과 60억 달러가 넘는 전략적 기술 거래를 하고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진짜 빅파마들이 많이 나와요. 네. 걔네들이 우리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에 또 기술이 어떤 라이센스 아웃이 필요한 회사들은 우리는 이런 기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되느냐가 올해 바이오 산업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바이오 최근에 많이 좀 움직이기도 했는데 뭐 이런 이제 배경들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의미가 있네요.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